요새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자연치아 오래 쓰는 5가지 방법이라는 건데, 이제 보통 치과를 가시면 이제 치과 치료 비용이 이제 너무 뭐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실천해 보시면은, 예, 그런 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치아라는 게 또 음식 드시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조금만 치아가 아파도 사실은 그 되게 피곤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이제 짜증도 나시고 그러시니까 이런 것들을 잘, 예, 또 실천해 보시면은, 예,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고요. 쉬운 내용이지만 꼭 알아야 될 거를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연치아 오래 쓰는 5가지 방법,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나에게 맞는 칫솔 고르기인데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여성분들 보면은 화장품도 본인 피부에 맞는 게 있다고 고르시고요. 그다음에 또 뭐 약을 드실 때도 그렇고, 뭐 신발을 사셔도 사이즈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칫솔 사실 때는 제가 보니까 마트에 가서 그냥 이제 뭐 내키는 대로 고르실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칫솔도 모양이 다르고 그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충치가 잘 생기는지, 치석이 잘 생기는지, 그리고 잇몸이 예민한지, 그다음에 난 그런 거 없다, 치아가 나는 건강하다, 뭐 이런 건지에 따라서 칫솔을 조금 달리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충치나 치석이 잘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건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칫솔이 보면은 다 생긴 모양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그림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칫솔도 확대해서 보면은 그 칫솔 모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칫솔을 사시기 전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칫솔 모가 뭐 몇 개인지, 몇 줄이 있는지, 그다음에 칫솔 모의 그 평탄한 정도가 어떤 건지 보시면 다 달라요. 그래서 충치나 치석이 잘 생긴다는 거는 이솔질이 잘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닦아줄 수 있는 칫솔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칫솔 모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칫솔 모의 2줄이냐 3줄이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적거나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닦을 때 남들보다 더 잘 닦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치나 치석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잘 닦여야 되니까 칫솔 모가 너무 작거나 그다음에 너무 부들부들한 거나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잇몸이 예민한 경우인데요. 잇몸이 예민하다는 거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잇몸이 잘 붓거나 피가 나거나 그러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잇몸이 예민해서 나는 왜 입솔질을 하는데 피가 잘 나지?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게 이제 다른 분보다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닦으셔야 되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칫솔 모가 뾰족뾰족하잖아요. 예, 앞에서 보이시는 거랑 다르게 칫솔 모가 뾰족뾰족해요. 저 뾰족뾰족한 칫솔 모가 되게 부드러운 건데요. 미세모인데 저 뾰족한 부분이 치아랑 잇몸 사이에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치아랑 잇몸 사이에다가 약간 밀어넣는 식으로 해서, 예, 양치질을 하게 되시면, 예, 잇몸이 훨씬 더 잘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칫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아가 건강하다. 건강하면은 이제 뭐 걱정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칫솔 사용하시면 되고, 다만 어린이나 또 여성분이나 이렇게 입이 작으신 여성분이나 또 입이 작은 어린이 같은 경우는 칫솔이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아까랑 반대인데요. 칫솔이 너무 크면은 잘 닦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칫솔이 크다고 잘 닦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나 또 여성분들 같이 입이 작으신 분들은 칫솔 머리가, 예, 헤드 부분이
작은 거, 예, 그리고 적당한 두께의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적당한 두께의 칫솔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뭐 임플란트를 안 하시면 좋겠지만, 예, 임플란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를 하실 수도 있고, 잇몸 수술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잇몸을 절개하고 다시 또 꼬매고 뭐 이렇게 잇몸이 붓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입술질을 하시면 안 되죠. 그 부분이. 왜냐하면 자극을 받으면 이제 꼬매거나 이런 실밥이 풀릴 수도 있고, 자극을 받으면 이제 피가 계속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처음에는 입술질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글만 하시고 이렇게 잘 조심스럽게 지내시다가 이제 실밥을 뽑으러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밥을 빼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일주일 뒤에 가서 실밥을 빼는데, 실밥을 빼고 나서는 그 부분이 이제 잘 닦여야 되죠. 이제부터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칫솔모가 평탄하지 않고 이렇게 볼록 올라온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볼록 올라온 요 부분으로 여기 임플란트를 닦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요 칫솔모는요, 되게 부드러운 칫솔모예요. 그래서 요 부드러운 칫솔모로 요 임플란트 부분을 닦아주시고요. 나머지 일반 칫솔을 또 쓰셔야 되는데, 일반 칫솔로는 임플란트 수술을 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찮으시더라도 임플란트를 하셨거나 잇몸 수술을 받으신 분은 칫솔을 2개를 쓰시는 거죠. 당분간 칫솔을 2개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이제 아물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일반 칫솔로 바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칫솔을 잘 고르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칫솔을 잘 고르셨으면, 칫솔질, 양치질을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 그림을 보시고 이해가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적당한 칫솔의 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적당한 칫솔의 압력이고요. 그 옆에는 너무 약한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 약한 정도의 칫솔질 압력에서는 칫솔모가 이 바깥에 불룩 튀어나온 평평한 면만 닦이고 치아 사이사이가 전혀 칫솔모가 닿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치아가 제일 안 닦이는 부분이 그 치아랑 치아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정도의 힘을 주어가지고 칫솔모가 치아랑 치아 사이로 어느 정도는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 상태로 입술질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너무 강하게 하시면, 예, 입술질을 너무 강하게 하시면 잇몸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또 치아를 그렇게 강하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닦으시다 보면은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 또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요 그림을 잘 기억하셨다가, 예, 적당한 정도의 압력으로, 예, 입술질을 하시면은 아마 오늘부터 당장 식사 후에 해보시면 아마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칫솔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 이제 치약에 대해서 2번째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치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트에 가거나 뭐 그러시면은 이제 치약이 종류가 많죠. 아주 많이 이제 진열이 돼 있고, 그런데 대부분 그 치약을 고르실 때 이제 상품명만 보고 그냥 고르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다음번에 치약을 사러 가실 때 보면은 치약 케이스에 뒤에 보면은 뭐 조금 작은 글씨로 돼 있는데, 거기에 성분명이 쭉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예, 주성분이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그 치약 그 포장지 뒷면에 보면 깨알같이 글씨가 써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분이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성분에 따라서 기능이 다릅니다. 예,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있는 대로 내가 충치 관리를 좀 더 신경 쓰고 싶다, 또는 잇몸 질환이 나는 잘 생기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신다면, 여기 제가
대표적인 성분 4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만약에 충치가 잘 안 생기게 관리하고 싶다 하시면 불소가 들어간 치약을 쓰시면 됩니다. 불소. 그 다음에 나는 치아를 하얗게 유지하고 싶어요. 혹은 치과에서 치아 미백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잘 유지가 돼야 되니까 과산화수소 성분이 들어간 치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잇몸이 나빠. 나는 나이가 좀 들어서 잇몸 치료를 받았어.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잘 보시면 알란토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알란토인이 들어간 치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시린 경우 많으시죠? 예, 이가 시려서 뭐 찬 걸 못 먹어요. 이가 시려서 과일을 못 먹어요. 그러시는 분들은 시린이에는 질산칼륨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질산칼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지 보시면 이게 시린이에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는 성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 치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치약을 고르실 때 이렇게 성분, 대표적인 성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들어가 있는지 보시는 거죠. 그럼 이제 치약을 사갖고 오셨으면 이제 치약을 올바르게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뭐 치약 그냥 그거 사용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아주 아시는 분도 계실고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아주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치약을 짠 후에 물을 묻히지 않는 겁니다. 보통 이제 습관적으로 치약을 짠 다음에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칫솔을 대서 이게 적신 다음에 닦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되시면은 흡사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맛있는 과일 주스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반을 버리고 반을 물을 붓고 마시는 거나 비슷한 거죠. 그러면 그 주스가 맛이 없겠죠. 그죠? 원래 그 맛있는 주스 마시려고 그걸 사신 건데. 그래서 이게 물을 묻히게 되면은 이게 기계적으로 닦아주는 거기 때문에 치약이 씻겨 나갈 수가 있고 치약이 되게 물러져요. 물러지면 이게 적절한 그 마찰력 같은 게 생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물을 묻히지 않고 바로 그냥 닦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우리 아이들 자녀들 충치가 잘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불소 들어간 치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불소가 이것도 이제 치약 그 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데 농도가 있습니다. 농도. 그리고 일단은 불소가 들어간 치약은 양치질을 하고 치약을 뱉을 수 없는 아이들한테는 주시면 안 돼요. 양치를 해서 자기 스스로 치약을 이렇게 각을 해서 뱉어낼 수 있는 아이들한테만 불소가 들어간 치약을 주는 건데요. 나이가 어리면 뭐 예를 들어서 495 ppm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불소 치약을 주시면 되고 나이가 좀 더 많다. 연구 치아가 어느 정도 다 나왔다. 그러면 이제 뭐 한 950 ppm 정도 불소가 들어간 치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인 중에 나는 뭐 더 고농도의 불소 치약을 쓰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보통 권장하는 거는 뭐 950 ppm 정도 이렇게 불소가 들어가는 거를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충치 생기지 않게 하시려면 가능하면 불소가 들어간 치약을 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솔질하고 이제 입을 헹구시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입 내가 몇 번 헹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거를 세면서 헹구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여기 이제 9번에서 10번 헹구기라고 써 있지만 9번에서 10번 헹구시는 분들은 제가 치과에서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없으세요. 거의 3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헹구시고 끝내시죠. 근데 치약도 성분이 아까 그 주성분도 있지만 치약에 그 유기농 성분, 그 다음에 천연 유래 성분이 들어간 치약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치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칫솔질을 하고 입을 헹궜는데 오히려 입 안이 텁텁해요. 그런 거는 덜 헹구신 겁니다. 아니면 그 치약에 어떤 천연 유래 성분이 없거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치약이 거품이 많이 나거나 혹은 입술질을 했는데 오히려 입이 텁텁하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거를 헹구는 거를 더 헹구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입술질 하시고 9번에서 10번 헹구기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발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데요. 자연 치아를 오래 쓰는 방법 중에 세 번째, 발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건데, 저희가 발치를 왜 하게 되나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충치 때문에 발치를 할 수 있고 잇몸이 나빠져서 발치를 할 수 있습니다. 충치가 심해지면 신경치료를 해야 되죠. 신경치료를 해서도 잘 안 되면 이를 빼게 되죠. 그리고 또 입술질이 잘 안 되고 피곤한데 이를 안 닦고 주무시고 해서 잇몸이 나빠지면 또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가 흔들흔들 하다가 빠지게 되죠. 발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발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치과에서 보면은 되게 싫어하세요. 환자분들이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발치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발치를 피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스케일링을 하는 겁니다. 예, 스케일링을 언제 하느냐? 6개월에서 12개월에 한번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정기 검진을 하시는 거예요. 정기 검진은 언제 하느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충치가 잘 생기고 혹은 뭐 부모님이 잇몸이 자주 나빠지신다고 하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링은 그 보험 혜택이 되죠. 건강보험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시면 예, 보험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그동안 잘 닦이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부분에 생겼던 치석이나 예, 염증 조직 같은 거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거울로 입안을 들여다보면 아실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 검진을 받아서 예, 내 입 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잘 닦이는지 충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예,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구강 기능을 개선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치아가 제일 안 닦이는 부분이 치아 사이고요. 그 다음에 치아가 삐뚤빼뚤하면 더 안 닦이죠. 치아 사이가. 예,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예, 우리가 아주 넓고 물건이 없는 데는 청소하기가 쉽지만 많은 물건들이 복잡하게 놓여 있는 자리는 청소기를 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치아가 가지런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예,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그거를 그렇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치열을 개선해야 되고 맞물림을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악습관도 교정해야 되고 턱관절 질환 치료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씩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이 교정치료 전이고요. 오른쪽이 교정치료한 후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교정치료하기 전에 보면은 잇몸이 많이 부어 있고 빨갛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맞물림도 잘못돼 있고 예, 보기도 싫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치아 교정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잇몸 색깔이 벌써 바뀌어졌죠. 예, 잇몸 색깔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닦인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보기도 좋고 예, 앞니의 맞물림도 좋아지고 그래서 치아 교정을 이제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랫니 이게 아랫니인데요. 아랫니 앞니가 삐뚤빼뚤하고 여기 잘 보시면 화살표로 돼 있지만 여기에 치석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잘 닦일 수가 없으니까 치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오른쪽처럼 교정치료를 하고 나면은 잘 닦이고 예, 보기도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열을 가지런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맞물림에 대한 얘기인데 왼쪽이 교정치료하기 전인데 왼쪽에 여기 요 부분을 보면은 어금니가 제대로 물리질 않죠. 이렇게 되면은 잘 씹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왜 나는 음식이 잘 안 씹히지, 뭐 질긴 게 잘 안 씹히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금니가 맞지 않으면 잘 씹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잘 교정 치료해서 이렇게 잘 맞물리게 하면은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예,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맞물림 개선하는 것도요. 다음에 예, 요거는 이제 치아가 빠진 경우인데요. 예, 치아가 빠진 경우인데 예, 여기를 보시면 이제 어금니가 빠졌죠. 근데 치아 교정을 하고 나니까 어금니가 생겼죠. 예, 여기 치아 교정 전에 같은 환자인데요. 치아 교정 전에 어금니가 없는데 치아 교정 후에 어금니가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분은 이제 치아가 없었으니까 임플란트를 하셨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가 자연 치아 오래 쓰는 방법이잖아요. 예, 임플란트를 많이 합시다 이게 아니라 자연 치아를 내 치아를 오래 쓰자 이런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도 언뜻 보면은 임플란트를 해놓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요거 엑스레이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 예, 여기 빨갛게 동그랗게 해놨죠. 예, 치료 전에는 뿌리만 남았어. 이렇게 이가 뿌리만 남아가지고 이거는 뭐 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뺐는데 교정 치료를 해서 요 뒤에 있는 두 번째 큰 어금니랑 사랑니를 앞으로 당겼어요. 그냥.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예, 어금니를 당겨서 내 치아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해놓으셔도 되는 거죠. 브릿지를 한다, 임플란트를 한다, 그거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경우가 다 이렇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나 이가 어금니가 빠졌는데 임플란트 안 하고 교정으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모든 경우가 가능하진 않지만 가능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래서 두 번째 큰 어금니랑 사랑니가 있으면 요거를 당겨서 임플란트를 안 하고 내 치아를 가지고 쓸 수가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는요, 자연 치아보다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물론 오래 쓰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오래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안 하고 자연 치아를 보존하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경제적으로 예, 도움도 많이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습관인데요. 습관. 예, 대표적인 습관이 이 약물기랑 이갈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거 많이 드시는 거. 나는 치아가 너무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얼음도 예, 오도독 오도독 그다음에 뭐 사탕 같은 딱딱한 거 오징어 같은 거 나는 괜찮아. 나는 전혀 문제 없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치아가 튼튼한 조직이긴 하지만 우리가 평생 써야 되잖아요. 예, 평생.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러면 100세까지도 쓸 수 있는 치아인데 그거를 이렇게 뭐 20대 아니면 10대 때부터 너무 막 사용한다. 아니면 이갈이가 있는데 그거를 방치한다. 그러면 제 아무리 치아가 튼튼하신 분도 이렇게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치아가 마모가 되죠. 마모가 되면 이가 시리죠. 이가 시리면 신경치료를 하셔야 되죠. 신경치료 하시면 치아를 씌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 치과를 가셔야 되고 아프고 또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 약물기나 이갈이가 있으시면 치과에 가셔가지고 이거를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딱딱한 음식,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 아이스 커피, 얼음 들어간 거, 예, 너무 그렇게 오도독 오도독 드시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턱관절 아픈 거. 그러니까 질긴 걸 많이 드시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셔도 턱관절이 아프거든요. 예, 귀 있는 데가 턱관절인데 귀 있는 데 턱관절이 아프고 근육이 당기고 혹은 입이 안 벌어지고 뭐 음식을 씹을 때 이게 턱이 아파서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그럼 이제 그게 턱관절과 턱관절 주위 근육에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럴 때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방치하시면 나중에 이제 입이 안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 막 이러니까요.
치과에 가시면 이제 간단하게 뭐 약물로 치료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리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주 심해지면은 뭐 장치를 좀 턱관절 안정 장치를 쓰실 수도 있어요.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보통 물리 치료 받고 약물 처방 받으시는 거는 이것도 다 건강보험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큰 비용 들이지 않으시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턱관절이 아프면 치과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치아 건강에 좋은 음식인데요. 뭐 음식은 우리 집에 계시는 어머님들이 너무너무 부모님들이 잘 아시고 정보가 많으시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치아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냐? 칼슘이 많이 들어간 거, 뭐 우유, 두유, 치즈, 뭐 견과류,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생선도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치아나 우리 몸의 뼈의 구성 성분의 중요한 구성 성분의 하나가 칼슘이죠.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칼슘이 들어간 음식을 드시는 게 치아 건강에 좋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씹어 먹는 야채나 과일. 대표적인 게 사과가 있죠. 사과. 아마 집에서 음식을 드시고요. 사과를 한번 드셔보세요. 사과를 드시고 혀로 치아를 이렇게 훑어보시면 이게 사과를 드시기 전이랑 사과를 드시고 난 다음이랑 이 느낌이 달라요. 약간 뽀드득하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과나 무슨 뭐 당근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사과를 예를 들면 그 사과를 드시면 칫솔질하는 것만큼은 절대 안 되겠지만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대신 사과같이 산이 들어간 음식을 그 과일을 드시면 바로 입술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치아에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과를 드셨으면 30분 정도 경과한 다음에 입을 헹구시고 그 다음에 입술질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자연치아 오래 쓰는 방법 중에 5번째, 치아 건강에 좋은 음식도 우리가 챙겨 드시면 어떨까, 뭐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치과 치료가 얼마나 초기에 치과 치료를 받으면 좋은 것인지 이득이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쓴 건데요. 스케일링은 뭐 치과 가시면 바로 하죠. 금방 하죠. 스케일링은 마취도 안 하죠. 보통 금방 합니다. 그리고 보험이 돼요. 그래서 뭐 한 2만 원 정도면은 전체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충치가 생겼다. 초기 충치가 심하지 않으면 이제 흔히 레진이라는 걸로 치료를 받으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통증이 없지만 가서 그래도 뭐 한 30분, 1시간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치료 비용이 뭐 10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20만 원이 됐다고 한다면 벌써 치료비가 10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치과 치료를 받아보신 분은 들어보셨겠지만 인레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인레이, 더 깊이 충치를 제거하는 거죠. 치아를 삭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취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게 이제 뭐 골드도 있고 치아색 나는 인레이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더 진행되면 이제 크라운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이제 흔히 뭐 씌운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씌우는 게 이제 크라운 치료인데 크라운 치료는 보통 뭐 막 60만 원도 하고 그 이상도 하고 막 또 비용이 올라가죠. 그리고 또 여러 번 가셔야 됩니다. 마취도 할 수도 있고 본을 뚫어 가고 또 그 임시 치아를 맞추고 또 치과를 가서 하고 그다음에 그 크라운을 붙인 다음에 또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또 가서 또 체크를 받아야 되고 여러 번 치과를 가셔야 되죠. 그것도 안 되고 더 방치를 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뭐 스케일링 받으시고 정기 검진도 안 하셨다. 바쁘셔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이제 혹은 뭐 이제 연세가 좀 드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가 빠졌다. 그럼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 보통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임플란트 바로 가서 심고 바로 그 위에 크라운이라는 거 그 치아에 해당하는 걸 씌워서 그날 집에 돌아가셔서 바로 음식을 드실 수 있냐? 안 그렇잖아요.
기둥을 먼저 세우고 그 기둥이 뼈랑 붙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3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렸다가 또 가고 그거를 또 위에를 올리고 뭐 불편하면 또 조정을 받고 그러셔야 되죠. 그리고 임플란트 크라운이 그 치아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또 못 씹으시는 거죠. 한 개면 상관이 없는데 2개, 3개, 4개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금니가 없는 거니까 이제 식사하시는 게 불편하시죠. 그리고 비용도 100만 원, 200만 원 금방 늘어납니다. 그러면 처음에 스케일링 잘 받고 정기 검진만 하면 그냥 2만 원 아니면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던 것이 임플란트로 넘어가면은 이게 막 비용이 10배, 뭐 100배 이렇게 늘어날 수 있죠. 임플란트를 뭐 하게 되면 이제 비용이 막 100만 원, 200만 원 금방 나오니까요. 이제 너무너무 싫은 상황이 되는 거죠. 괴로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가장 적합한 시기니까 정기 검진을 안 받으셨고 스케일링 안 받으셨으면 한번 가까운 치과에 다니시는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기본적이고 다 아시는 내용 치약, 칫솔, 그 다음에 구강 보조용품, 그 다음에 스케일링, 또 치아에 좋은 음식,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앞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치과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치료보다 예방이다. 예방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큰 이슈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시간 내셔서 다니시는 치과가 있으시면 가셔가지고 검진을 받으시고 필요하면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해서 100세 시대 오랫동안 자연치아를 보존해서 좀 더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임플란트도 제가 저희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좋은 임플란트, 아무리 좋은 치과 보철물도 내 치아만큼은 절대 못한다. 같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자연치아 수명 연장하시고 행복하셨으면 하는 게 오늘의 제 마지막 부탁의 말씀입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